대구시장은 추경호다라는 것이 오늘 새벽 5시 7분부로 네. 확정이 됐다. 아니, 네. 대구 시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공작의 힘이다. 아, 장동혁으로는 큰일 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무슨 또 공작을 할지 모릅니다. 거기서 네, 뭐 누가 뭐 사과하라고 뭐 했습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사과를 해야 되네 만에 네.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냥 계속 그렇게 선거 치료가 답이다. 국민의힘은 답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구 대상이에요. 특히 윤석열 정권 시절에 뭐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쁨 받던 사람도 아니고 네. 윤핵관이 아니야. 네.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리틀 윤석열인 것 같아요. 하는 게 그때는 뭐 친한계였고 뭐 이러다가 지금 본인의 노선을 확실히 정했잖아요. 네. 매우 닮았어요. 일단 매일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비상계엄 1년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1년 과연 우리는 그 비상계엄 상황을 잘 극복을 하고 있는 건지 1년 동안 잘 극복을 했는지 또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잘 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오늘 같은 날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죠.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리를 신혜원 기자가 또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지난 1년 어떻게 뭐 돌이켜 보시면 괜찮은 1년이었습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드는 감정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다. 네, 윤석열, 윤건희 부부의 정권이었죠. 네. 그들의 임기가 2년 6개월 만에 끝난 거, 임기 5년 못 채운 거, 그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국민의 꼴을 보면 진짜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미치겠어요. 참나 이거. 국민의힘들을 보면 뭐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고. 오늘 뭐 장동혁 패국 메시지 낸 거 보니까 아유 복창 터져가지고 네, 만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님께도 뭐 같은 질문 좀 드려볼까요? 잘한다 장동혁. 국민이 뽑은 야당 대표 장동혁 이대로 쭉 지방선거까지 힘내라 장동혁 말씀드리겠고요. 20%가 뽑았구나. 1년 됐는데 저는 만약에 비상계엄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의식이 매우 높아서 없지만은 일단 됐으면은 장성철 교수형. 연평도 꽃게만. 아니야. 수영은 우리나라 사형 폐지인데. 연평도 꽃게로는 안 돼. 분이 안 풀려. 장성철이 그동안 폭로한 내용들 맨날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 술 다 마신다. 맞았잖아요. V 제로다. 윤석열 정권이 안 돼. 그냥 안 되고 그냥 발목 잡고 시기하고 헐뜯고 그 장성철을 교수형을 처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분이 풀리지 않았을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원 벙커 통닭구이를 저는 뭐 2차 수거대상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렇게 얘기할 거지. 만약 잡아가면 김준일이다 시켰다. 원흉이 김준일이다. 빨리 잡아와라. 대질 신문 해줘라. 같이 잡혀 계실 수. 그럼요. 옆방에서 신 기자님도 안보전하고. 무사하지 못해요. 뭔 지금 웃어요 지금. 방송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죠. 잔전 단수돼서.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참 네. 공교롭게도 우리 장남한 여의도가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11월 4일 날 방송했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맞아요. 그게 수요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새벽까지 있었던 비상계엄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막 얘기 나눴던 그때 기억도 새로운. 그랬군요. 그때가 또 수요일이었군요. 네. 자, 아마 그때 다른 시나리오였다면 게스트들도 굉장히 좀 지금 다른 분들이 앉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1, 서정욱 2, 서정욱 3 뭐 이렇게 있었겠지. 들고요. 이 자리에도 네. 요 와 자리에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배승희가 앉았겠다 거기. 원래 그날 인터뷰가 저희가 아마 당시에 장동혁 의원이 예정되어 있었나 그랬었어요. 그랬었나요? 당일에 급하게 취소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고성국의 장르만 여의도 뭐 이렇게 됐겠지.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특별 성명을 오늘 아침에 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12.3 빛의 혁명 1년 특별 성명입니다. 제목이 뭐 비상계엄 이런 게 아니라 빛의 혁명이라고 한 걸 봐서는 당시 이제 우리 국민들의 대응에 조금 더 초점을 둔 성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뭐 국회의사당 문 앞 지키던 청년들, 아스팔트 바닥 지키던 시민들을 기억한다.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 수상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겠다라고 했고 이 빛의 혁명, 그 내란 종식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잠깐 들어볼게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성명 발표가 있었고 뭐 기자들의 질문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워딩에 조금 더 우리 김진일 평론가께서는 귀가 갔는지. 아니 노벨 평화상 우리 국민들이 받을 만하다 이렇게 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예. 저는 진짜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진짜 받을 만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일도 처음이지만은 네. 그렇지만 이거를 평화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서 막은 것도 전 세계 유례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받을 만하다. 다만 이 뉴스를 트럼프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바로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 추천했는데 복수 추천하는 거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게 우승팀 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올해 한 해만 있는 것도 내년에 한 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다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한시가 급해요. 본인 재임 기간에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글쎄요. 만약에 이제 국민 전체가 받은 사례가 있는 거는 모르게 단체가 받는 경우는 꽤 있거든요. 네, 국경 없는 네, 네. 의사회라든지 뭐 이렇게 NGO 등. NGO들 많이 받았고 개인이 받은 적은 뭐 당연히 있고 그런데 국민 전체가 받은 적은 없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받게 될 경우 트럼프가 보복 관세 100% 이렇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짜. 네. 그러니까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냥 줘뿌라. 트럼프 하나. 아니 그러면은 한국에 다시 국빈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다시 그 노벨 그 목걸이 상장 같이 주면 되죠 뭐. 아니 근데 내란 종식 뭐 이 얘기를 참 그 비상계엄 이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속도가 뭐 기대만큼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근데 같아요. 그게 법치주의고 사법 시스템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인민재판 할 수 없잖아요. 뭐 옛날에 중세 시대처럼 그냥 딱 찍어놓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그냥 국민들 시민들 모아놓고 단두대에 처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쨌든 제도와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사법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각종 사람들의 증언과 여러 가지 뭐 밝혀진 사실들을 갖고 네. 역사 교훈도 삼을 수 있고 시스템 안에서 처벌받아야 네. 또 나중에 국민들이 분열하지 않죠. 다 인정하죠. 네. 지금 연말 연초 기점으로 해서 이제 3특검이 종료가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2차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관련 질의응답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이 대통령도 좀 추가 특검 필요하다는 쪽에 힘을 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문제지만 네.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이제 그렇다고 그럼 내란 특검 끝나고 또 이걸 다 덮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 뭐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 같은 걸 꾸려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 정부가 주도를 하게 되면 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좀 판단을 잘 해줘야 될 것 같다. 정부가 주도. 예, 그러니까 이런 워딩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내란의 어떤 수사 재판의 속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나라고 빨리빨리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데 도쿄 이제 전범 재판 네.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 걸렸어요. 그게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한 명씩 이제 뭐 법조인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뭐 약간의 암투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드라마가.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2년 6개월이나 걸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그리고 진상을 밝혀내는 것도 어쨌든 감추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 그거를 낱낱이 밝혀내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특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 게 정치적 중립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뭐 야권에서는 특검이 정치적으로 지금 기소하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찰이 하는 거나 특검이 하는 거나 특검이 하면은 중립적이고 경찰이 하면은 중립적이지 않나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경찰은 경찰대로 하고 뭐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라는 거는 특별 검사잖아요. 네. 특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거를 봐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특검이 3개가 동시에 돌아간 적이 처음이에요. 저는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오히려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6개월이 넘어가지 않는 애에서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종합특검을 하면은 이 특검 저 특검에서 다 안 된 거를 다 가져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이게 뭐 모든 회도 아니고 광어, 우럭, 뭐 숭어 이거 다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이미 국수본이라는 조직이 있고 거기에서 이미 팀을 만들어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은 검찰하고 경찰이 갑니다. 네. 이게 그러면 뭐가 더 중립적이고 아니다라는 거를 이거를 볼 수가 있나요? 저는 뭐 경찰이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경찰 국수본에서 이미 특수수사본부를 이미 꾸려놨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특검은 이미 상설특검도 지금 쿠팡하고 지금 권봉권 네네네. 띠지를 하고 있잖아요. 특검이 너무 많아지는 거는 좋지 않다. 수사를 적당히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경찰도 수사의 능력이 있고 다 그 경찰이 가가지고 좀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검이 계속되는 게 공격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네. 최상병 특검은 뭐 이제 결론까지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 1월달, 2월달에 뭐 윤석열, 한덕수, 김영현 이 사람들에 대한 선고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진한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 이런 데서 좀 수사하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문제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제대로 밝혀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십성 여러 가지 얘기들에 네. 집중된 것이 아닌가. 네. 뭐 특검 그런 이야기도 생각이 어차피 들어서. 저희가 좀 더 뒤에 있긴 하니까. 그만 얘기하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어떡하라고?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따 안 하게. 예. 아니, 지금 마저 하게요? 하라고요? 네, 하세요. 할 말은 별로 없는데 아, 그래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은 정말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마무리된 게 별로 없고 그냥 목걸이 받았네 안 받았네 예. 백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네. 특검이 너무 좀 예. 부진하다. 지금 구속 기소된 사람은 한학자, 뭐 건진, 그러니까 뭐밖에 권성동? 없고 그 권성동, 정도죠. 네, 그 지금 뭐 3부 뭐 다 이런 것도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이거 되고. 중요한 문제인데 예. 저는 예전에 김건희 특검 한 5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김건희는 의혹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지금 안 밝혀진 게 많잖아요.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검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가지고 이거를 딱 종결시키는 게 특검이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드루킹 특검도 있었고 뭐 네. 그런 거잖아요. BBK 특검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과가 있든 없든. 근데 김건희 거는 이거를 6개월 만에 또 특검하면 끝낼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4년 하면 되죠. 예, 저는 진 농담이 아니라 한 그냥 4년 해야 된다. 기간을 한 4년. 예, 한 4년 특검 기간을 네. 아니 특검을 4년 할 수는 없고 경찰 특수본에서 가져와서 혐의가 나올 때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종결시켜야지 특검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하면은 또 화장실 갔다가 안 닦은 것 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수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금. 근데 너무 이게 수사 기간이 늘어지면 또 어떤 뭐 수사의 동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국민적인 관심이 좀 이렇게 있을 때 좀 생길 텐데 한 3, 4년 이렇게 늘어지면 그것도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일부러 3, 4년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잖아요. 수사 나오는 범위가 걸 워낙 넓으니까. 뭐 당연히 안 할 예, 수는 지금 없겠죠.
시작부터 16개였어요. 사실 네. 16개를 한 특검에서 하는 것조차 좀 무리했고 누구의 이름을 달아서 특검을 한 적이 사상 처음이에요. 김건희 특검. 근데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그거는 국민들도 익스큐즈를 하고 됐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럼 이거를 특검으로 해서 한다? 저는 이거는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이거를 수사한다고 이거를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 지금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거를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라는 거는 박성대 장관 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좀 이따 자세하게 다룰 건데 어쨌든 김건희가 자기 수사 상황 챙기고 박성대 그러니까요. 통해서 청탁 놓고 맞아요. 압박 놓고 한 건데 지금 뭐 검찰에서는 특검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걸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능력한 건가? 네, 그 얘기 좀 이따 해보고 네. 자,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나왔죠, 소식이. 영장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 네. 추경 원내대표 어제 영장 심사가 꽤 길었어요.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한 6시간 정도 했고 특검에서 뭐 6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들고 와서 혐의를 소명했다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그 구치소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 장동혁 대표 비롯해서 대거 기다리고 있다 나와서 주먹 불끈 쥐고 뭐 우리가 뭐 이겼다 이런 취지로 얘기도 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뭐예요? 네. 또 증거인멸 우려 혐의 없다 뭐 및 이거예요? 법리에 대해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아,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면밀한 법적 공방을 거친 뒤에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네. 있다고 했습니다. 뭐 도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6시간 동안 뭐 600페이지요? 아까 그 정도로 특검 측이 준비를 꼼꼼하게 했다는 얘기일 텐데 이게 유죄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등에 하여튼 생각이 안 들게 아직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방방이 제대로. 없었다. 네. 제대로 뭘 입증을 못한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네. 추경호 대표가 이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해제 결의안이 네. 의결 정족수가 구성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원총회 장을 예결위 회의장 당사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좀 내가 한덕수 총리랑 대통령이랑 얘기를 했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표결 행위를 좀 방해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본인의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한덕수 전 총리의 증언 이런 것들을 확보 못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표결에 참여 안 했고 의원들에게 내가 뭐 표결 참여해라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없고 국회가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당사 예결위 회의장 왔다 갔다 회의 장소를 공지한 거 그게 어떻게 내란에 동조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한 거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 짠 하면서 자 한덕수랑 이런 얘기 했잖아. 한덕수 이거. 진술했어. 네.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뭐 국회 당의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잖아. 딱 들이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한덕수 전 총리랑 뭐 7분간의 통화에서 그 진술이 나오지 않았겠냐. 그래서 한덕수에게 조금 더 좀 약하게 구형한 거냐. 구형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일단 특검이 지금 법 쪽에서도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만 하면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는 딱 뭐 빼박이죠. 그러니까 전화 받고 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거를 입증할 수가 있느냐 반박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의 증언과 증거로 입증을 했었으면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해서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 영장 7시 심사할 때
검찰인 뭐 특검이 한 방을 준비할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그런 관측을 했었는데 한 방이 없었던 거예요 일단. 네. 그리고 저는 특검에 좀 실망했던 게 이게 수사에 한계가 있을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재판부를 성토하기에 앞서 특검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혐의 및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네.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혐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혐의 자체가 성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판사 얘기는. 그러니까 계엄 방해 혐의가 아니 계엄 방해 표결 방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자체가 성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쵸. 거는 두껍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대학 때 리포트 두껍게 낸다고 이게 학점 좋은 게 아니거든요. 뭐 300페이지 내면 뭐 합니까? 내용에 그 혐의조차 지금 특검이 입증을 못 했다라고. 물론 이 사안의 엄중함을 좀 더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 재판부도 뭐 비판의 대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거 보기엔 특검이 지금 약간 유능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네. 결국은 지금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이제 6명을 신청을 했어요. 청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그중에서 구속된 사람이 윤석열, 이상민, 조태용 요 3명은 구속이 됐고요. 네.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이 3명은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만 네. 6명 중에 그러면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발부 비율이 이제 반이잖아요. 네. 사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은 50%도 높은 편인데 예전에 국정농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걸 높다라고 볼 수 없고 박성재는 2번을 했어요. 영장 청구를. 그러면은 영장 발부 비율은 43%다. 이게 지금 특검이 제대로 입증을 못해서 좀 무능해서인지 아니면은 판사가 지금 너무 이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고 지금 관대한 건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는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특검의 무능력함이 오히려 입증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국민의힘이 특검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과 수단을 준 것 같아요. 정치 특검. 이거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특검 아니냐. 네. 그런 공격에 특검이 뭐라고 항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본인들은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아 이거 구속 안 된 거 갖고 이제 우리 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내란 혐의와 불법적인 비상계엄 관련해서 면죄부 받은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더 심해질 거고 저기서 확정된 게 하나 있어요. 어제 이제 추경호 대표가 영장이 발부 안 되면서 뭐죠? 대구시장은 추경호예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아 진짜요? 끝났어 이제. 기소해도? 예? 불구속 기소해도? 아니 본인은 감옥 들어가더라도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와. 이제 탄압을 이겨낸 이제 신화가 이제 스토리가 완성된 거야. 이준숙 저리가 네. 나 추경호야. 대구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추경호에 대항해가지고 뭐 하기가 어려워요. 저렇게 온몸으로 탄압을 다 막아내고 이제 영장이 발부 안 되도록 네네. 법리적인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대구시장은 추경호다라는 것이 오늘 새벽 5시 7분부로 네. 확정이 됐다. 아니 네. 대구 시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뭐 이진숙이냐 뭐 추경호냐 뭐 깜빵대전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서로 이런 식으로 기소되고 구속영장 받는 사람만 대구 시민이 뽑아줄 거라고 그렇게 좀 낮게 보시는 겁니까? 속으로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말에 동의하는지. 아니 그리고 이제 저 이 추경호 개인으로 이제 보면 뭐 그럴 수 있고 네. 원래 이제 이 내란 특검 이게 수사의 뭐 큰 방향 줄기 중에 하나가 또 이 국민의힘의 정당 이 정당 쪽으로 가는 수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당이 그 내란 상황에서 뭐 비상계엄 상황에서 지도부 여러 명이 같이 동조를 했느냐 네. 마느냐 요거를 이제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추경호에서 막혀버리면 이제 그쪽으로는 더 가기가 어려워진 거죠. 위원정당 심판 얘기를 이제 민주당이 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그리고 원내대표실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했다라고 알려진 네. 의원들도 네. 휴, 다행이다. 신모 의원 등등. 네, 나에게까지는 이제 이런 수사의 칼날이 오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사실 이게 이제 12월 3일 날 또 우연히 겹쳐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막 굉장히 많은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고 정당들도 정치적 의미를 부여를 했지만은 이게 뭐 그 무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무죄가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재판에 가가지고 그럼 한 6개월 후에
1심에서 유죄 나오면은 그때는 뭐라고 할 건가요? 무죄 나오면 국민의힘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무죄 또 나올 수 있고 유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과도하게 여기에 정치적 의미가 부여가 됐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내란 정당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 사실은 법적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 가는 거는 여기에서 구속영장의 문제가 아니라 추경과 유죄를 받느냐 아니냐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사실 구속됐는데도 무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게 오히려 1심 이후에 그리고 예전에 통합진보당 해산됐을 때요. 네. 헌재에서 해산했잖아요. 이석기 확정 판결 전에 해산됐어요. 예, 헌법재판하고 헌법재판 맞습니다. 예, 네. 이석기가 그 다음 해인가 뭐 2월인가 3월인가 됐는데 11월에 그 전에 11월에 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법적으로 추경호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이 위헌 정당이라고 해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근데 1심 정도 나와야 되겠죠. 1심은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네. 국민의힘은 다시 이제 위헌정당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그런 위헌정당이니 아니니 그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힘은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내가 극찬한 장동혁 대표가 하는 거를 봐도 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당은 구제불능이고 저 당은 내란 정당이구나. 그거를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네. 추경호 박수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원들 결집시키는 게 중요하지 지금. 라고 장동혁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아,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안 재판이 아니고 이게 영장 심사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당시 그 행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지금 이제 영장 심사에서 어떤 질의응답들이 오가는지 기사들이 좀 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정재 부장판사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그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부족했던 행동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 저는 약간 그렇게 읽히거든요. 네. 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가 좀 그렇게 정치적으로 미진했던 건 맞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범죄 행위로 볼 수 없고 내란에 가담했던 주장은 사실과 법리 오인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고 네. 또 그 판사 측에서 특검 측에 추경호가 윤석열과 내란 범죄를 언제 공모했다라는 것이냐라고 좀 물어봤다고 해요. 디테일하게. 특검 측에서는 통화하지 않았냐. 그 2분 2초간의 통화에서 윤석열이 계엄 오래 안 갈 거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추경호한테 협조 요청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뭔가 이게 법리적으로 혐의를 소명했다고 보기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하여튼 시각이 좀 보입니다. 네,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뭐 어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매우 친밀하게 여러 통화 뭐 여러 메시지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주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서로 부정하진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 계엄에 대해서도 얘기를 그 전에 나눴느냐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그걸 입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그거죠. 좀 생각이 일단 들고 특검에서는 뭐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긴 하는데 이게 구속이 안 되면 도대체 뭘 구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냐. 수긍하기가 어렵다.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하겠다라고 오늘 브리핑을 했고요. 뭐 저희가 이제 미칠 파장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뭐 내란 정당 심판이 어떻게 될지 또 봤지만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그 압박을 조금 더 세게 할 것 같아요. 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의 바람을 짓밟아 버렸다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 네. 판단 존중했으면 좋겠고 특검의 무능력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들 입증을 잘 했어야죠. 입증을 잘 해가지고 영장 발부받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조사를 통해 가지고 혐의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무능력해가지고 밝혀내지 못해놓고 이거를 또 남 탓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들이 무능력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법부가 잘 안 받아주는 건지 뭐 우리가 입증을 해줘. 그러니까 많은 네. 법조인들이 네네. 현재 알려진 네. 그러한 뭐 혐의만 갖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라고 거의 90% 이상의 법조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특검이 뭐 비전문가들도 아니고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이 정도만 가지고도 야 구속영장 발부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순전히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뭐 이 사안에 있어서 판사가 뭐 정치적이었다 아니었다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다만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조희대 대법원이 좀 심중하게 심각하게 네. 볼 필요는 있어요. 최근에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해간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한국갤럽 조사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하냐 찬반을 물어본 게 있었어요. 찬성이 46, 반대가 37이었어요. 네. 그럼 9%포인트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갤럽 자체 9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찬성이 38, 반대가 41로 오차 범위지만은 반대가 더 많았어요. 38이 2달 만에 46이 됐고 찬성이 38에서 46이 네네. 됐고 반대는 41에서 37이 돼서 오차 범위 밖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왜 바뀌었을까 그러면은 무조건 뭐 국민의 여론에 좌우되고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다.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영장을 이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서 제대로 발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가지고 뭐 논쟁도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힘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 영장이 잘 안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아마 재판 중계되면서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재판을 볼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중계된 재판들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재판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기현 판사가 지대한 공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여론도 좀 많이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계엄 1년 본인의 입장을 좀 밝혔죠. 국민의힘 1년이기도 하고 네. 당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하잖아요. 아, 근데 오늘 그렇군요. 기자회견을 별도로 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렸는데 역시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계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12상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장이 첫 문장이라는 게 조금 충격적인데 저는 아무튼 네. 계엄에 의한 탄핵은 비극이고 국민과 당원께 실망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 정도 됐을 때 그래도 당시의 여당으로서 뭐 반성을 조금 하는 게 아마 뭐 우리가 반성해야죠. 반성해달라고 반성해야죠. 요청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닌가. 방향을 그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도 기각됐으니까 예. 본인들은 어느 정도 혐의가 벗어났고 면죄부를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중도층의 외연 확장은 너무 한가하고 배부른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분열되어 있잖아요. 사과해야 된다라는 쪽과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사과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뭐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을 설득을 하든지 협박을 해서 그냥 자신의 뜻과 의지에 맞는 행동을 함께하도록 강요하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다. 근데 이게 좀 길게 보면 계속 아마 이제 장동혁을 발목 잡는 이런 말들이 아닐까. 나중에 좀 만약에 정치를 오래 할 거라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당장은 뭐 짧게는 뭐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 사과하지 마 그냥 뭘 우리가 뭐 구걸하나 뭐 엎드려 절받기야 뭐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냥. 제가 오늘자에 한겨레 칼럼 뭐 당번이 와서 또 4주 만에 또 하필 12월 3일 날에 썼는데 네. 제목이 국힘에게 사과를 구걸하는 국민은 없다예요. 누가 뭐 사과하라고 뭐 했습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사과를 해야 되네 만에. 네. 뭐예요 이게?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냥. 예, 계속 그렇게 쭉 그렇게 가면은 제가 칼럼에 썼는데. 선거 치료가 답이다. 네, 국민의힘은 답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구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장동혁은 그렇게 윤석열 정권 시절에 뭐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이쁨 받던 사람도 아니고 네. 거기에서 권력을 누리고 향유했던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윤핵관이 아니야. 네. 윤핵관들은 지금 싹 뒤로 조용하죠. 빠지고 예. 지금 장동혁 등 찌밀어 가지고 야 네가 나가서 좀 제대로 싸워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리틀 윤석열인 것 같아요. 하는 게 거의 아니 무슨 얘기냐.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친한계였고 뭐 이러다가 지금 본인의 노선을 확실히 정했잖아요. 네. 매우 닮았어요. 일단 매일 먹는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자주 술을 먹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그리고 기자들하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말찐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또 뭐 소위 말하는 고창급 뭐 이런 사람들하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당 출입에 가장 이제 그 연차가 낮은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서 정보 보고하고 뭐 이런 용도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안 해요. 그 기자들은 그 급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장 대표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말찐하고만 주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주로 먹는 게 이제 박준태 비서실장, 김민수, 그러니까 끼리끼리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한테 안 먹고 조중동을 그렇게 뭐 섭섭해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윤석열 똑같아. 윤석열도 맨날 유튜브만 보고 그리고 지금 장동혁이 무슨 이영풍 TV니 뭐니 어디 나는 솔직히 잘 몰라요. 뭐 듣보잡인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얘가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보수 유튜브에만 나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장동혁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윤석열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맨날 술 먹고 쓴소리 안 듣고 뭐 유튜브 얘기만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부인은 어때요? 부인은 모르겠어요. 부인은 제가 그거를 몰라. 부인은 모르는데 게다가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윤석열이 망한 것도 다수 선거연합을 해가지고 뭐 다 끌어 모았는데 유승민 쳐내고 지방 경기지사 이준석 쳐내고 그다음에 뭐 안철수 쳐내고 나경원 쳐내고 김기현 뽑았다가 김기현 쳐내고 한동훈 뽑았다가 한동훈 쳐내고 그러면서 망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하는 짓이 똑같아요. 뭐 저기 누구지? 한동훈 쳐내려고 하고 뭐 김종혁 징계하겠다고 하고 지금 체제 전쟁하는 것도 똑같다. 체제 전쟁하고 그러니까 망한 길을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게 그 길을 가지 마라. 황교안의 길을 가지 말라. 내가 신중하게 그렇게 칼럼까지 썼는데 황교안이 돼버렸어. 내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중진들이 더 이렇게 가면은요 거기는 비대위만 8번 한 정당이에요 5년 동안. 네. 당 대표가 4번 있었는데 비대위는 8번 했어요. 끌어내릴 수도 있다 장동혁. 제가 보기엔 진짜. 국민의힘 지도부 행보가 진짜 오묘하네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어쨌든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거였고 나는 그 뒤에 탄핵과 이런 혼란에 대해서 사과한 거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페북 메시지 뒤에 보면은 나는 보수 재건하는 사람이고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보수의 4번 타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질주하겠다라는 건데 조금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 이제 국민의힘 투톱 중에 하나인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 열고 무거운 책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했어요. 네. 송원석이 낫네 그래도. 하여튼 뭐 근데 이 사과하는 행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의원들도 하나? 좀 있긴 하잖아요 지금. 그랬죠. 뭐 개별적으로 뭐 안철수, 진종호 의원, 뭐 지도부에서는 양양자 의원도 사과 필요하다 얘기를 했었고, 네. 뭐 초선 의원들 뭐 한 20명 모여서도 한다 그러고 지금 또 뭐 소위 말하는 소장파 뭐 해가지고 뭐 권영진, 조은희 의원 등등해서 8명도 또 성명 낸다고 하고. 집단적으로 한 30명이 모여서 기자회견 같은 건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아직 계획 중이지 뭐 이렇게 막 나온 건 없는데 아직은. 근데 이런 개별적인 행보는 계속 이어지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끝까지 간다. 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국민의힘 당도 꽤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들이 특히 이제 이 계엄 1년을 맞아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그게 이제 바로미터가 이제 나경원 의원 서울시장 네. 공천과 그 룰. 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오세훈 시장 네. 징계. 징계. 기소됐으니까 출마 쉽지 않다. 네, 피선거권 제한이잖아요. 당내 예. 경선 출마를 못해. 그럼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 야 이건 정치적인 탄압이야. 그러니까 피선거권 제한 풀어주고 우리가 징계는 하지 않아. 이거를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네. 이미 피선거권은 제한됐다니까. 그 뭐 약간 뭐 세부 요건이 있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기소됐다고 출마 못하는 건 근데 아니지 뭐 않나요? 부정부패, 뭐 네. 정치자금, 뇌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딱 이거는 혐의가 예.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을 불법적으로 대납을 했다 이 혐의잖아요. 예. 지금. 정치자금법을 정치자금에 위반이에요. 해당하죠.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거기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지금 피선거권 제한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한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를 못해 지금 오세훈은. 뭘 안 하면 그냥 제한이고 뭘 해줘야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군요. 네,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야 이거는 이재명 정권의 정책인 탄압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풀어줘야 돼라고 판정을 해줘야 돼요. 윤리위원회에서. 근데 윤리위원장이 없어. 판정을 못해. 네. 내년 경선 때까지 쭉 가. 그러면 그냥 나경원 의원이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아주 희한한 당이야.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장종혁 대표는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무감사위원회를 저렇게 빡세게 돌려서 당을 다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본인이. 근데 저는 국민의힘은 사실은 공작의 힘이다. 그러니까 공작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저기 이렇게 피는 그 공작? 예. 공작새 그 공작.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준석도 이제 뭐 성상납 뭐 이런 걸로 뭐 이제 윤리위 가동해가지고 뭔가 별 수단을 다 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도 체제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중진들이 장동혁으로는 큰일 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무슨 또 공작을 할지 모릅니다. 거기서. 네, 진짜로. 거기에 맞서서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이 삼각 편대를 이룬다. 요새 이런 썰들이 있던데. 아니 그걸 원래 좀 느슨하게 네. 그렇게 서로 교류하고 교감을 느끼고 있는데 현실적인 힘이 없잖아요 지금. 오세훈도 지금 발목 꽉 잡힌 거예요 지금. 네. 한동훈은 뭐 취급도 안 해. 당원 게시판 가지고 발목 잡아 있고 이준석은 밖에 있고. 그러니까 주도권은 장동혁이 갖고 있는 건데. 참 생각해도 연구 대상 희한한 사람이에요. 네. 오세훈 시장은 자칫 잘못하면 아예 선거를 못 나올 가능성도 꽤 있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안이하게 대응을 해서는 네. 안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들 쭉 좀 봤고요. 네.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그 재판 관련 소식 좀 전할게요. 네. 그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 영상에 좀 나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계엄 선포하고 나서 윤석열이 조지호 청장한테 6번이나 비화폰으로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네.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야, 지금 국회 월담에서 들어가는 의원들 싹 다 잡아들여 체포해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대통령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시해가지고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를 해라 하길래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월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로 조 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남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여러 일에 이제 관여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지 말고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은 실제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고 큰 병을 좀 앓았었죠. 네, 그래서 이 아내 되는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일에 관여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이제 증언을 통해서 한 거고요. 그 찢어버렸다는 거죠, 이 아내가. 네. 맞나요? 되게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좀 이제 진술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부인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조지호 청장은 내가 듣자마자 이건 법률적 근거가 안 됩니다라고 해서 나는 반대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부인에게 찢어버려라라고 얘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그 부인도 뭐 남편 건강도 안 좋으니까 신경 쓸까봐 찢는데 그 문건에 MBC 꽃 이런 게 적혀 있어서 이 꽃이 뭐야? 라고 되묻기도 했었다.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여론조사 업체 꽃 얘기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아마 정치에 좀 관심이 없는 분들께서는 좀 모르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얘기를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증언하는 네.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회의원 잡아들여라 체포 지시가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으로 언급된 건 처음이에요. 예. 네. 하여튼 뭐 윤석열 시대에서는 여러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행했던 사람들 혹은 뭐 전략을 짰던 사람들, 그림 그렸던 사람들 이쪽으로는 잘 못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뭐 김건희 특검이랑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1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윤석열은 왜 계엄을 했을까? 대략 이제 짐작하기로는
이제 결국은 V0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 수사와 관련해서 김건희가 본인 수사 뭐 아니면 김혜경, 김정석 관련 여사 수사 대법원장 수사까지 챙기면서 했고 특히 본인 수사에 굉장히 좀 앞뒤로 박성재 장관에게 여러 가지 문자와 텔레그램 뭐 압력을 넣었는데 윤석열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박성재 장관에게 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발표가 나고 나서 이럴 걸 한동훈이 불법 수사인 걸 알면서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이나 끈 거 아니냐 이런 텔레그램을 보내기도 했고 해서 이 김건희 특검이 박성재 장관이 그 V0, V1과 나눈 텔레그램 내역을 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제 내란 특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예. 아, 내란 특검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이제 수사 협조를 받았다 그렇죠. 이 정도로 내란 특검에 이 내역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네. 받아왔다. 예. 그래서 뭐 추가로 계속해서 뭐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뭐 추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씨가 매우 디테일하게 본인의 수사와 하여튼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지휘들을 실질적으로 했다. 요건 이제 거의 뭐 밝혀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김건희를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가 지금 고민인 거잖아요. 뭐 공적 지위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없나 뭘 처벌할 법적 근거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공직자가 아니니까 예. 그걸 뭘로 넣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 공동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윤석열,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거 김건희, 아니에요. 박성재. 그 특검이 또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무능력한 특검이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공직자 아니니까 뭐 직권남용 걸 수도 없고 뇌물죄 걸 수도 없고 모르거나. 근데 그 전에도 권력자의 뭐 아내든 저 아들이든 뭐 하여튼 가족들이 뭐 일을 벌인 게 없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 조항 같은 거를 안 만들어 놨나? 이럴 걸 생각 못 했겠지. 이렇게까지,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까지 할 건 생각을 못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고 뭐 그건 백받고 그렇죠. 뭐 맞아요. 그러고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네. 때 최서원 씨 지금 개명해서 최순실이 받은 혐의가 직권남용, 뇌물수수, 강요, 뇌물교사, 증거인멸교사 뭐 등등등인데 여기서 이제 직권남용하고 뇌물이 이제 제일 큰 거잖아요. 직권남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기업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모하여 사실은 이제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냥 정치적인 용어로 시사 용어로 국정농단이라고 쓰고 있지만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은 건 아니에요. 최서원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지금 현재 그때 이제 구속영장에 오늘 사실은 김건희 지금 뭐 최후 변론 하는지 아니면은 준수하게 생긴 이모 씨랑 오늘 대지신문 하는지 뭐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때 김건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본시장법 위반, 네. 그 주가 조작한 거, 아. 그리고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하나는 알선수재, 뇌물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정치자금법은 2년 이하 보통 나오고 자본시장법은 조금 세게 나오기는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공범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형량이 세게 안 나올 수 구형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형량이 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면.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지금 기한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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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거고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뭐 오늘 이제 구형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최순실 씨가 처벌받을 수 있었던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백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게 녹음으로 나왔어. 네. 신 기자님 기억하시겠지만 정호성 부속실장의 옛날 휴대폰을 보면은 네. 박근혜랑 최순실하고 정호성하고 앉아가지고 막 연설문 어떻게 쓸까. 너 이거 빼. 너 네. 이거 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네 알겠어요. 뭐 이러고 이러니까 정치적인 공동체, 뭐 경제 공동체 이걸로 묶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그렇게 대화 나누는 거 우리 추측만 하는 거지 없잖아요. 여보 내가 저기 박성재 장관한테 전화할 테니까 당신은 좀 가만히 있고 좀 당신 전화 한 통화 걸어줘. 내가 여러 가지 지시를 할게. 이런 말 녹음들이 밝혀지면은 이거는 딱 걸리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뭘로 처벌할까 특검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아니 상시 증거로 얘기해야지. 법은 증거잖아요. 증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공식석상에서 빨리 와, 술 마시지 말고 뭐 이런 거 혼도 내고. 그거는 이제 내줘. 술 마시지만 공식석상에서 빨리 나가봐 좀 저기 대통령들하고 얘기 좀 해봐라는 걸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입증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를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공모관계. 윤석열이 뭐 검찰총장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중앙지검장 할 때 그걸 입증해낸 거 아니에요. 휴대폰 압수해가지고. 그 명태균이 얘기했지 이 정권은 반반씩 나누기로 했고 인사권도 반반씩 행사하기로 이미 대선 후보 나갈 때부터 둘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를 문서로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진짜 딱이죠. 반반씩 하기로 약조함 도장 꽝 이렇게 해놨으면은 무슨 문서로 왜 있겠어? 그러니까 이러면 당선인 시절에 김건희 씨가 대통령 비서실 주요한 사람들 면접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네. 당사자들 증언도 다 있다고. 네. 그거는 사주 놓고 가라고 한 것도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거지. 여보, 내가 비서실은 내가 이거 좀 구성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냥 사인만 해. 알았어. 뭐 당신이 하면 내가 그냥 그대로 사인만 하면 되지. 옛날부터 우리 그랬잖아. 이런 거를 밝혀야 되는데. 그걸 뭘 밝혀요? 김건희가 면접 봤으면 그걸로 밝혀진 거지. 근데 공모관계를 하려면 아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모관계 아니 최순실이 직접 지시한 거를 육성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최순실이 직접 그 공무원들한테 막 지시한 게 잘 안 나오니까 최순실이 박근혜랑 이렇게 공모한 거를 통해서 나머지 일들을 이제 범죄 혐의 입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지금 그냥 김건희가 직접 지시했죠. 박성지한테 지시하고 누구한테 지시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직접 공모했다는 증거 없이도 이건 너무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니까. 뭐 공직자가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5년 얘기할 건 아닌 것 안 같아요. 되겠다. 종합특검 5년 하자. 그래,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하자고. 4년 반, 4년. 아무튼 그래서 이제 파면 팔수록 김건희는 대단했다. 그 지난번에 그 특검에서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하는데 거기에서 김영선의 영장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관련된 명태균 사건 뭐 다 등등 이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김영선 측의 뭐 변호인이나 아마 뭐 유튜버들한테 이제 받은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 잘 챙겼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쁘셨네. 예, 바빴습니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뭐 여전히 뭐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속도를 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마도 조만간 실체를 좀 더 드러낼 것 같습니다. 모양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야 예산안 합의가 됐는데 여기서도 또 특이한 장면이 포착이 됐군요. 또 예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합의가 잘 돼서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는데 본회의장에서 핸드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또 보호 필름을 붙여야 합니다. 앞에서 방송 중에도 휴대폰 조심해야 될까요? 저 뒤에 카메라에는 안 나오는데. 다행이다. 네, 아무튼. 저도 옛날에 그 생각 한 적 있어요.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이거 보호 필름 붙여주는 거 장사하면 잘 되겠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편해요. 안 보여서요? 맞아. 그래가지고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안 보이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안 보이는 거야. 지가 답답한 거야. 맞아. 그래서 안 하는데. 저희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훈식형 현지 누나가 언급이 된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가 이 예산안 이제 국회 본회의에 처리되는 도중에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내요. 남구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하고 뭐도 하고 하여튼 자격이 되는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가 알고 있는 누구야. 내가 추천하면 강우식 실장이 반대하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그러니까 인사 청탁성 문자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여당 의원이 보내는 상황이죠. 답장도 왔습니다. 뭐라고 왔죠? 예,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맞아, 잘 살펴줘. 네,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빨리 잡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참 그 친한가 봐요.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일단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김남국 센터장한테 뭐 엄중 경고 뭐 이 정도로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놀랍지는 않은데 정치권 일단 자동차 산업협회 이거는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재계에 있는 협회장 자리인데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치권에 영향력이 있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은재 의원 기억하시죠? 네. 이은재 의원이 사퇴하세요, 이분이요? 네, 사퇴하세요. 네. 뭐 MS 뭐 막 하여간 네. 여러 그 전문 건설 공제조합인가 거기 이사장으로 갔어요. 아, 그래요. 건설과는 하등 1도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여기가 근데 연봉이 3억 원인가가 넘어요. 3억 원 뭐 안팎 뭐 그 정도 됐고 제 기억으로는 예. 꽤 연봉이 센데 건설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이렇게 정치권 인사가 직접 가든지 네. 정치권 선수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쪽에서 이제 내려꽂든지 사실상 내려꽂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은 관행이다, 악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니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 이 정권의 실세 중에 한 명이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에요. 네. 예, 김남국 의원이 실세라는 거는 이미 선수들은 다 알고 있고요. 대통령과 당대표 시절부터 격여 김남국의 저 친화력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형님이에요. 다 형님이고 다 누님입니다. 다 김남국은. 김남국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이렇게 하잖아요. 김남국 의원의 최대 장점은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한다. 낮은 자세로 임해.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형님들 앞에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형님이라고 얘기하는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이재명 당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 때도 그렇고 당연히 김남국 센터장은 어려워하지 않아요. 대통령님 이거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쓴소리도 하고 예를 들면 이거는 좀 여론에 안 좋은데 이런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용을 하고 심지어 그래서 홍보수석 밑에 있었던 김남국을 강훈식 비서실장 직속으로 바꿨고 얼마 전에 뭐 이런 저간의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남국의 실세라는 거는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 다 알고 있고 김남국을 통해서 지금 인사청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면 디지털 소통 관련 된 일을 맡으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한 거고 제가 뭐 옹호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이 권력 관계를 얘기를 한 거고 만사 현통이죠 지금. 만사 현지가 지금 제일 부속실장인데 네. 부속실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김현지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쨌든 입증했다 지금. 예, 입구에는 김남국이 있다. 이게 확인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그 사람이 꽂혀 내려갔어요. 그럼 꽂혀 내려간 사람은 당연히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그분한테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능력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거기 간 게 아니고 이렇게 통해서 그 길로 만약에 갔으면 그 길을 열어준 사람에게 그럼요. 충성을 하죠. 그냥 충성을 하든 뭘 갖다 바치든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협회에서 원해요. 뭐 그렇겠죠. 네. 네. 권력자가 뒷배경이 있는 사람이 내려오면 본인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내부에서 유능한 사람을 뭐 협회장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정권 차원에서 내려주기를 오히려 바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적절하고 잘못했는데 그냥 엄중 경고 조치하고 넘어간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신 기자님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이 질문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제 들어올 때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기자분들 이런 거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거 질문 안 했다라고 하면 네. 기자분들에게도 좀 실망입니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지금 이제 안 했다면 저희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방송 전에는 이게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실망스럽네요, 많이. 네. 자, 이렇게 매우 부적절한 인사 똑같아. 권력 잡으면 네. 그냥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 똑같다고 그냥 하기는 안 똑같잖아요. 조금 똑같아요. 그렇죠? 권력 잡으면 조금 똑같아요. 같은 모습이 나올 때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권력을 향유하려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슷할 수도 있는데 헌법과 법을 준수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생각도 들어요. 네.
국민의힘 정권이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인 본인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나라를 통치했고 이 민주당 정권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과 제도와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꾸려는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려는 것 자체가 더 나쁜 짓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산 문제에 관해서 잠깐만 언급할게요. 네네. 네. 국회에서 예산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의 낭비성 예산을 감액하는데 그 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1,000억 정도 감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부 예산에서 예를 들면 한 9,200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자기네들 예산을 정부 예산 중에 9조 한 3,000억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네. 자기네들 증액 예산을 9조 2천억 정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민원성 예산. 그래도 1,000억 정도가 이제 감액된 건데 네. 국민의힘 딱 기분 맞췄네. 좋은 거지. 이거 왜 합의해 줬겠냐고요. 국민의힘이 그게 당신들도 예산 지었고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당신들 거 가져와봐 해줄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예산 감액 심의권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포기한 거 아니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여야 국회의원들 따로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12월 2일 법정 기한을 지켜도 난리. 안 지키면은 짬짬이라고 난리.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예산 아니라는 게 원래 어느 정도는 주고받고 본인들의 야당이 주장하는 거 있으면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거 어느 정도 받아주고 그래서 통과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어느 정도는 면도 세워주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그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예.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네. 있다고 치고. 그런 것들 해줬으면 좋잖아요. 다 삭감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야합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그냥 어떤 협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났다 이렇게. 왜 돈에만 협치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란에 협치를 할까 그러면은 돈에는 협치를 해야지. 내란 극복하는 협치. 내란은 극복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네. 경제를 위해서는 또 협치도 해야죠. 그게 정치지.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이 맞는 면도 있는데 네. 그 중심엔 주어는 네. 국민이 되어야 하는데 네. 자신들의 지역구에서의 그러니까. 어떤 이득. 그러니까 그 비판 지점이신 그게 것 같아. 중심이었던 그러니까 뭐 것 일찍 같아요. 뭐 타협할 수 있죠. 그렇죠. 협의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줄어든 예산에서 다시 늘어난 거를 보니까 딱 그 예산 수준에 맞춰 자기네들 민원성 예산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9조 정도. 그러니까 그 돈이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잘 쓰이면 뭐 그것도 어떻게 하면 이해해 볼 만한데 대체로 과거를 보면 자신들 면세우는데 아니면 선심성 예산. 선심성 봐봐요. 예산. 지역구 하면 이제 플랜카드 붙어요. 내가 네. 이번에 예산 뭐 한 200억, 500억, 1000억 확보 막 이렇게. 대한민국 예산이 그렇게 허투루 쓰일 리가 없습니다. 선심성이란요. 다 필요한데 적절하게 다 사용이 됐겠죠.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봤는데 근데 허투루 쓰는 양쪽에서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잘 챙긴 것 같아요. 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이런 거 국민성장펀드 이런 거 원하는 대로 유지가 됐고 또 국힘에서 세게 얘기했던 뭐 약간 일종의 뭐 보훈 예산 같은 거 그런 거 잘 챙겼는데 막상 그 AI 관련된 지원 예산은 그러니까 한 4조가 네.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맞냐고. 대표적인 경우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도로는 하루 동안 오가는 차들이 뭐 7대 이런 도로도 생기고 맞아요. 예, 무슨 공항 그건 뭐 낭비지. 아시잖아요. 뭐 공항 그냥 만성 적자인 공항이 또 전국에 얼마나 많고 맞아요. 그 돈들을 뭔가를 더 발전시키는데 아니면 차라리 저소득층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낫게 하는데 쓰이는 거면 차라리 낫겠다. 정영진을 국회로 보내야 되겠네. 네, 그런 생각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럼요. 네. 왜 또 재용 많이 올라와요? 또? 아니에요. 왜 또 저를 옹호해 주시고 그래요? 네, 그런 거는 뭐 충분히 다 아마 납득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답답해요. 그래서 네, 다만 그렇다고 그냥 여기저기 다 똑같아라고만 얘기하실 건 아닌 게 뭐 태블릿 PC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이패드와 삼성 갤럭시 탭 S9 FE 플러스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써봤어요? 지금 이제 갖고 나왔잖아요. 네. 저는 뭐 안타깝게도 네. 그 아이패드를 좀 써봤는데 이걸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두께 자체가 요게 이제 사이즈가 말입니다. 크네. 예, 사이즈가 이거 웬만한 노트북 크기예요. 그러네요. 예, 웬만한 13인치. 예, 근데 요거 되게 가볍습니다. 12.4인치. 예, 660g 정도 수준. 예, 그러니까 아무리 노트북 한근이네. 예? 소고기 한근. 660g. 소고기 한근. 소고기로 갑니까? 600g.
네. 그래서 이제 점점 태블릿 요즘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태블릿으로 이렇게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웬만한 메모 같은 것도 요즘 노트 잘 안 하시고 이 태블릿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또 요거를 그냥 여기에다가만 저장하면 또 나중에 혹시라도 고장 나거나 문제 있을 수 있는데 다 클라우드에 또 저장해 놓으면 내 평생 저장을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요거를 12.4인치 628g이네요. 628g. 그러니까 소고기 한 근에 조금 뭐 기름 좀 더 주면 요 무게인데 생활 방수도 좀 되고요. 그리고 S펜도 기본으로 같이 드리는 거 메모리도 1TB까지 확장할 수 있는 요 갤럭시 탭 S9 FE 플러스. 길다. 예, 이름이 좀 길죠. 근데 좋다는 거예요. 아, 길면 좋은 거구나. IT 제품들 가운데 이름 길면 좋은 거고 비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기능 다 갖다 붙였구나. 예. 쪽이 좀 밖에서 최윤경 기자님이 눈 껌뻑껌뻑 뜨면서 조금 더 힘내라는. 저 친구들 뭐 하나. 좀 더 힘내라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S급 리퍼 제품으로 갖고 와서 리퍼예요? 예, 가격이 그래서 굉장히 저렴해요. 여기 45만 9천 원. 진짜. 예, 이건 그냥 생으로 살려면 한참 더 비싸죠. 그렇죠. 예. 아, 싸게 리퍼구나. 신제품 나오니까 오래된 거 밀어내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광고 시간에 그거를 감안해도 너무 싸다. 너무 싸다. 왜냐면은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두 번 접는 폴드 나왔거든요. 네, 그게 나왔습니다. 가격이 360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사느니 이거 6대를 사겠다. 네. 6대가 아니에요 지금. 7대지. 7호 30. 50이니까. 맞아요. 7호 30. 7대. 7대 그렇죠. 살 수 있어. 이거 7대. 네. 그 트라이포이드 한 대 사는 가격으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싸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식은 안 해요 이거? 자, 요거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 저희 영상 아래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딱 누르면 팍팍팍 튀어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뭐 수능이 끝났잖아요. 네? 아이들 뭐 입학 선물, 그렇죠. 졸업 선물, 환상적이네요. 요겁니다. 광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괜히 시비 걸지 말고. 난 진짜 정확하게 가격의 우위를 얘기해 줬잖아. 내가 일단 써보고 다음 주에 그럼 얘기해 줄게. 가져가시게요. 체험하십시오. 45만 9천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해식 의원 모시고 계엄 1년 관련된 질문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